하락장은 반드시 와요. 네. 이 부동산은 하락장이 진짜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락장 때는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에 적절한 아주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락장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락장이 언제 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요즘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 압력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부동산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송희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요. 네. 작가님, 네. 그 옷이 뭔가 조금 아우라가 있어 보여요. 너무 예쁘죠? 네네. 네, 이게 네. 위치 위에 네. 입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네. 요 책을 벌써 만드셨더라고요. 아유, 맞습니다. 네, 네. 네.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네. 이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께 네, 한번 도움이 되도록 싶어요.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라는 책. 네. 네. 이 컨셉이 다 떠먹여주는 컨셉이라면서요? 맞아요. 다 떠먹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읽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래도 뭐 이 오늘 채널에 나오셨으니까 이 책의 엑기스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2부 때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책의 사은품으로 이게 나가는데 이렇게 네. 3,000원 추가 결제하셔야 돼요. 이 티셔츠는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요즘 뭐 티셔츠 값 3,000원이면 정말 거저주는 거죠, 지금. 거저주는 거죠. 네. 이거 입고 부동산 가면은 부동산 네. 사장님들이 무시를 못해요. 왜죠? 제가 공부 좀 했구나. 네. 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이상한 매물 보여주면 안 되겠다. 네네네. 그렇구나. 그럼 일단 한번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 이제 선거도 끝나고 나서 다주택자 매물도 지금 안 나와서 매물이 정말 없잖아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 어때요? 일단 매매 매물은 있긴 한데 전세 매물이 더 없는 게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전세 매물을 막 찾다가 월세를 받는데 월세 매물도 없고 있으면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 월급에 막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거면 사자 라는 그런 수요가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이 매매하려는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치열해졌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성과급,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유동성도 좀 풀리고 있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소문은 들리긴 하는데, 이게 과거처럼 막 갑자기 한 3-4배가 뛸까? 이런 또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지금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으니까 그냥 사버리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인기 지역들 가보면 매물 하나에 거의 한 대여섯 팀이 한 번에 집을 보러 가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 지금 팔면 안 되겠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몇 천원 올리거나, 이거의 반복입니다. 지금 뭐 매물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수요자들이 몰리는 게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도 매물이 좀 나와 주면은 이게 그래도 돌아가는데, 또 하나 문제는 청약이 또 얼마 없어요. 네, 청약이라도 막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라도 기다릴 텐데, 이 대기하고 있는 청약조차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시장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뭐 신축 공급이나 지금 뭐 기존의 어떤 매물들의 공급이 지금 확연하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매물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매물이 없나요? 일단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을 묶어버리면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를 한번 줬으면은 4년 동안 못 파니까 그 매물이 4년 동안 잠겨버리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기존 전세를 또 갱신권을 연장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집주인하고 제 갱신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물로 내놓지 않고 내가 전세가를 더 올려줄 테니까 그냥 바로 그냥 또 연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배경에는 전세 사기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빌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 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 매매가를 오히려 더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집을 가진 분이, 1주택을 가진 분이 갈아타기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집을 파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어와. 근데 과연 이거 팔고 다른 데 나를 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운 게 대출이 일단 안 나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내가 팔려고 봤는데 내 건 팔 수 있겠는데 살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 안 되겠다. 잠깐 대기 하면서 매물이 또 걷어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물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막 한 3,000세대 매매 매물이 뭐 한 대여섯 개, 전세 월세 합쳐서 한두 개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되게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시장이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거 아니죠. 예, 완전 시장이 꼬여버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좀 그래서 어떡하죠? 그 투어제로 이렇게 묶이기 전에는 전세 끼고 사두시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전세 끼고 사두는 행위가 사실은 전세 매물을 하나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어제가 오히려 풀리면은 전세랑 월세 매물이 확 늘어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자산 시장에는 어찌 보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네, 그래서 규제가 만약에 다 풀려버린다, 갑자기 오를 수는 있어요. 초반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매물 유도 정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유세 개편, 네, 그리고 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예,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요. 네, 미미하고.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좀 더 압박하게 되면 더 못 팔게 됩니다. 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장특공이 없어졌어? 근데 지금 팔아도 뭐 갈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물은 더 잠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역효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혹시 보유세를 올려버린다, 임차료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보유세가 올랐다. 그러면은 다음 계약 때 전세는 그대로 두되 월세를 추가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월세로 세금을 내겠다.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규제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약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지금 시장이 꼬여 있어서 뭐 매물도 없고 그래서 뭐 전월세는 더 없어서 그 수요가 지금 매매 수요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뭐 지역적으로 좀 뭐 서울 아파트 기준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조금 지금 더 많이 움직여요? 오히려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강벨트라든지 이런 곳들도 움직이긴 하나 거기는 매물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데 최소 5억부터 한 15억 사이 중저가라고 불리는 그 시장은 매우 뜨겁습니다. 거기는 호가가 5월달 최근 실거래가가 6억인데 호가가 7억이고 막 그래요. 다 그런 식이에요. 실거래가가 7억이면 호가는 8억 막 1억씩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 보실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가 6억이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잘 줘도 6억 2, 3천 정도는 줘야지. 갑자기 7억을 줘버리면은 그 주변 시세가 또 그렇게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또 거품의 징조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을 보실 때는 최소 아파트 5개는 봐야 됩니다. 네, 최소 5개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아파트에서 매물 3개씩 보고 그러면은 3호 15잖아요. 15개 중에 가장 합리적인 매물을 선택해야 돼요. 네, 이렇지 않으면은 선택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 분들이 비슷한 아파트를 두고 어떤 아파트가 1등일까? 이 고민을 하다가 놓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게 비슷한 아파트인데 얘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네,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싶으면 얘가 바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지역 내에서는 매물별 비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동, 층, 뭐 조망, 내부 수리 상태, 또 가장 중요한 호가, 요것들을 잘 조합해서 비교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는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좋은 매물을 막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매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거를 만족하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뭐 학군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평지를 내려놓던지 인테리어 상태를 내려놓던지 뭔가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혹시 뭐부터 내려놔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 그럼 지금 시장은 결국에 뭐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전세가 우리가 뭐 전세 이제 구할 때 한 5억에서 한 9억대 구하잖아요. 뭐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매매 수요가 결국 그 매매 수요로 5억대에서 한 9억대 대출도 잘 나오고 이때 지금 시장이 뜨거운 것 같네요. 매우 뜨겁습니다. 네, 거기가 주로 경기 남부 지역들. 네, 그리고 또 뭐 강서구 쪽, 또 하남 미사 쪽, 또 성북구 쪽. 이쪽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네, 불장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이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진짜 매물이 나와 있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만데 그래서 그 컨디션이 어떤데 이거를 진짜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서울은 구축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테리어 된 거랑 안 된 거랑 내가 얼마를 더 줘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30평대 기준 시작이 5천만 원입니다. 시작이 5천만 원, 그리고 20평대 기준으로는 시작이 한 3,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손을 아예 안 대도 된다. 그럼 한 3천 더 주셔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저렴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집을 또 비워놔야 되고 한두 달 정도. 또 이런 또 기회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별 비교, 특히 서울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뭐 서울 쏠림 현상이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성과급이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이게 또 시장을 또 뒤흔드는 것 같은데 셔셔틀이라고 하나요? 셔세권? 셔틀이 뭐죠? 아, 셔세권. 셔세권. 셔틀 버스 가는 네. 세권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데 진짜 집값이 지금 막 뭐 뜨겁습니까? 근데 그 셔틀버스보다는 그냥 그 일자리랑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뭔데 셔틀버스가 사실 구석구석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직원들은 이천에는 사실 잘 안 살아요. 살면은 그 주변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사는 곳은 경기도 남부나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동탄으로 몰려갔다. 그러면은 동탄 주민들은 그 원래 소유주들은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뭐 광교나 분당이나 뭐 위례나 더 위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그 원래 집주인들은 팔고 또 더 상급지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부의 현상일 뿐 그게 결국에는 또 이렇게 더 위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아직도 안 오르는 지역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조심까지 해야 되나요? 네, 지금도 안 오르고 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저평가와 저렴한 건 달라요. 네, 그래서 2023년 초 대비 현재까지 네. 그냥 평행하거나 아, 이게 내려가서 이게 평행한 거. 그죠? 네, 네네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 그래프는 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 심폐소생술에도 안 됩니다. 네, 그냥 이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 끝난 건가요? 네, 그런데 얘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하락장입니다. 이거는 전국이 고평가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히려 오른 걸 사는 게 더 안전해요. 그게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수요가 있는 네. 검증된 거다라는 네.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 명함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급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공간일 뿐인데 자는 공간일 뿐인데 뭐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좀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또 요즘에는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뭐 계속 지속될까요?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지방에 있는 자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방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어디 광역시에 그 도심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택시 기사님하고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서울 가고 없다. 뭐 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카드를 지금 꺼냈더라고요. 아마 좀 상당수의 또 공공기관 남아있는 공공기관 다 이제 지방으로 갈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 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네. 그 공공기관 다니던 사람들이 네. 퇴사를 하고 다른 곳을 입사합니다. 아, 네, 오히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공기관 힘이 약해질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도시는 그냥 도시대로 빡빡하게 놔두고 우리가 막 이렇게 여행 갈 때 강원도, 속초, 뭐 양양 이런 데 가는 이유가 이 도심을 벗어나서 완전 쾌적하고 뭔가 다른 것을 위해 찾아가잖아요. 그냥 그런 한적한 도시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국회의사당이나 뭐 국회 이런 거를 네. 양양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 거기 서핑을 안 갈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여기는 그냥 서핑하는 거, 편하게 노는 곳으로 해야지. 막 갑자기 뭐 정치의 성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또 양양은 또 물이 흐려집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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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뭐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옮기면 그거는 어떻게- 세종의 호재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서울의 호재예요. 왜냐면 그 국회가 없어지면 네. 거기에 뭔가 서여의도는 다 이제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거기는 뭔가 더 좋은 게 들어올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제2의 더현대 서울이라든지 아.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쪽은 더 좋아집니다. 아, 정말 그뭐 다들 이렇게 수도권 서울로 이렇게 다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이런 지방 광역시는 뭐 정말 아직까지 좀 침체되고, 그래도 요즘 광역시 중에서도 좀 일부 지역들은 좀 핵심 지역들은 가격이 조금 좀 꿈틀대지 않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부산의 핵심 지역들, 뭐 또 대전의 핵심 지역들, 뭐 대구, 울산, 뭐 광주 이런 핵심 지역들은 사실은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핵심 지역들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 광역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가 사실은 이 지방 쪽이 양극화가 더 심각한 게 여기는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팔고 대부분의 그 현지 시민분들이 신축으로 갈아타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축의 수요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지방을 보실 때는 구축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신축으로 가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요즘 신축들은 뭐 어쨌든 2016년도부터 지어진 것들은 다 커뮤니티 잘 되어 있고 다 주차장도 지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 2026년에 지어진 것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다 신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6년도부터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신축의 개념으로 봐도 된다. 네, 지방 이런 쪽도. 네. 자, 작가님. 이번에는 작가님의 신간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흐뭇하신데요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네네네. 오랜만에 다시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네. 네. 이 책을 보면 그 초고수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혹시 작가님을 빗대는 캐릭터인가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빗대서 그런 인물을 네. 만들었고 네네. 또 한 명 설명을 듣는 주인공은 초보라라는 초보라. 네, 초고수와 초보라의 대화입니다. 네. 왠지 남녀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초보라. 제가 뭐 사회 초년생 분들께 또 초보이신 분들께 좀 하고 싶은 섬세하게 가르쳐 드린다. 아.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이 봤을 때는 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사실 뭐 태어나자마자 시작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내가 응애하는 순간 네.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면은 침대로 가잖아요. 네네. 그 침대가 어디 있어요? 네. 집에 있죠. 집에 있죠. 거봐요. 네, 내가 태어나는 순간 집으로 네. 가기 때문에 네. 태어나는 순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는 대학생 때부터는 대학생 때. 시작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면은 또 방학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미리미리 해둬서 내가 취업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대학생 때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좀 젊은 부모님들은 대학생 자녀들한테 이렇게 책도 선물 주시고 부동산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자녀한테 제 자녀가 대학교 입학하면 뭔가 그때부터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1학년인데 네. 임장을 가면서 네. 블로그를 계속 이렇게 써 나가는데 실력이 상당하더라고요. 20살이에요? 네. 그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벌써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이게 약간 보인대요. 보인대요? 네.
돈 버는 게 쉬운 것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재테크 모임에도 나가고 이런 그래서 야 부동산을 진짜 실전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있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문화센터에서 고3 학생이 왔는데 음. 2억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고3에. 고3이? 네, 고3이 2억을 모았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를 해왔더라고요. 계속. 어. 뭐 투자도 하고 뭐 그 음. 부모님이 뭐 처음에 1,000만 원인가를 빌려줬대요. 네, 네, 네. 재테크를 해보라고. 음.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2억을 불린 거예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 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제가 아직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서 어. 전 고3 때 막 음. 공부하다가 햄버거 먹고 네네네.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막 네네. 이랬었는데 걔는 막 그 친구는 돈을 굴리고 있어. 네. 그 고3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를 그거 끊어서 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조차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다. 네. 그래서 네. 거기 주변에 있는 막 그 3, 40대가 그 친구한테 막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뭐 막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이처럼 요즘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재테크에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고 뭐 부동산은 결국에는 임장이잖아요. 진짜 서울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록해오고 이런 시간들의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진짜 눈이 좀 뜨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많이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토지 공부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재산의 거의 한 60~70%는 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지를 볼 때는 그 어떤 토지의 개별적인 매물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변화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이 얼만큼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원래 낮았는데 기존에 있던 상급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입지 가치죠. 입지의 가치. 네, 입지 가치인데 이 위치가 있고, 위치가 네, 있고. 여기 입지가 있거든요. 위치에 입지가 있다. 네, 위치랑 입지는 완전 다릅니다. 위치는 정말 위도와 경도, 요 포인트 있죠. 이거. 네, 요 포인트고 입지 가치는 이 위도와 경도 플러스 주변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게 입지 가치입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가 훨씬 더 좀 세밀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위치 좋은데? 라고 했는데 막 주변이 전부 낙후돼 있고 근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러면은 그냥 위치 가치만 좋을 것인 뿐 입지 가치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낙후되어 있지만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은 현재는 위치 가치만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개발되면은 입지 가치로 변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치가 입지로 변할 수 있느냐, 요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선점하는 게 부동산 투자죠. 이 책에서 보면 뭐 과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죠? 집값은 왜 오르고 내리는지 공부해 와라. 이런 과제가 나오는데. 네. 수업마다 과제가 끝나고 하나씩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집값이 내리고 오르는지 공부해 오세요. 그러면은 그 초보라라는 그분이 막 찾아봅니다. 집값은 왜 오를까?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유동성과 그리고 소득의 증가. 소득의 증가도 사실 유동성입니다. 이게 같은 카테고리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데 사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눈을 길러야 될 것은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 적용되는 곳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30년째 제자리입니다. 화폐 가치는 엄청 떨어졌는데 네, 그 뜻은 집값이 떨어진 거다 오히려. 30년째 그 자리지만 사실은 엄청 떨어진 거다. 네, 근데 어디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시세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같다고 해서 미래 시세까지 같은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는 이런 어떤 결정적인 요인, 어떤 거는 화폐 가치보다 못하고 어떤 건 화폐 가치보다 더 오버슈팅하는 이런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교통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교통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 들어있는 급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플러스로 할 수 있는 게 학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 들어오는 뉴타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디에 분명히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신도시나 뉴타운이 생겼는데 거리가 좀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는 절대 거리라는 요소도 되게 중요한데 절대 거리가 멀어도 GTX를 빨리 타고 올 수 있다. 이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거리가 가까운데 지하철로 좀 오래 걸린다. 이 중간에 지하철 여기 많아서 그런 곳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GTX는 생각보다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또 이런 구체적인 것도 좋아하시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네. 일단 동일 가격대 중에 네. 지금 장이고요. 요 가격대로 또 살 수 있는 게 광명. 예, 그리고 요 가격대로 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상암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네, 맞아요. 네, 이 세 개가 네. 서로 완전히 다 떨어지면서 가격대가 비슷한데, 맞아요. 자 어디가 조금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비슷하게 가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비슷하게 가요. 어, 이 장위, 네. 이문휘경, 네. 그 다음에 구성남이 아닌 뉴성남, 뉴광명, 네. 그 다음에 뉴가재울. 아, 네. 네네. 여기는 네. 입지 가치가 거의 같다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같이 갑니다. 음. 왜냐면은 이 성격이 너무 같아요. 어. 이 들어와 있는 세대수라든지 네네. 지금 짓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문도 지금 이문 4구역에 올라가고 있고 음. 이 구성남에서도 뭐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이 준비하고 있고 여기 철산에서도 11구역, 12구역 그리고 철산주공 12, 13단지 장위도 장위 14, 15구역 여기들이 막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할 겁니다. 같이.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자세하게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선 1동탄이 조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1동탄, 네, 2동탄도 아니고 1동탄. 1동탄. 2동탄은 이미 너무 좋고요. 어. 네, 1동탄이 힘을 그동안 못 써왔어요. 어. 네, 왜냐하면 2동탄에 입주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고 음. 그리고 그 수원의 매교역이라든지 음. 북수원 쪽에 입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동탄이 소외됐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거기 입주가 다 끝나고 음. 그리고 1동탄에 인동선도 들어오고 네. 1호선 연장까지 동탄으로 연결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서 교통까지 좋아지면서 1동탄이 다시 저는 또 좋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수원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음. 그때 당시 인계동이라는 그 술집 정말 많은 네. 오피스텔 음. 거기가 진짜 쌌거든요. 음. 거기서 월세를 시작했는데 가끔 이 1동탄을 가면은 와 여기 너무 좋다.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택지집으로 너무 네.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도 사실 뭐 신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2동탄이 지금 많이 올랐다면 1동탄이 지금 따라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몇몇 군데가 또 있죠. 네, 그리고 또 강북 지역들, 강북. 네, 강북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름뉴타운, 장인뉴타운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좋고 그 사이에 있는 뭐 종암, 월곡 뭐 이런 곳들이 네네. 사실 교통이 좀 불편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주변 대비 좀 못 오르는 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오르고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주변에 그 신축 단지들이 비싸졌기 때문에 약간 따라 맞추기 현상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북 지역들도 유심히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요즘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오히려 조금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맞아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고가의 아파트들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은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래서 50대, 60대가 30, 40대에게 매도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있다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젊은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매물이 별로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고가 지역이 오히려 매물이 더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키 맞추기 시장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을까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원래 상승장 때는 비싼 게 먼저 오르고 그다음 따라가고 올라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따라 붙는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이죠. 아,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뭐 금리 인상도 올 해부터 한다고 했고 내년까지 한 4번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금리 때문에 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좀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따라붙는 이 시장이 꺾이게 되는 시점이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네. 네, 이 하락장은 반드시 와요. 네네네. 그것도 제가 책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네. 이 부동산은 하락장이 진짜 기회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우리는 하락장에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어. 네, 왜냐하면 하락장 때는 이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에 적절한 아주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락장을 대비해야 되는데 하락장이 언제 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안 올라야 될 곳까지 올랐을 때 경기도 진짜 끝자락에 있는 곳들 네, 이런 곳들이 슬슬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고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 대거 해고가 일어나서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때는 전 월세가 다 같이 떨어지고 장기 침체장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2021년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서 팍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집값이 막 2015년도부터 급상승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지 만약에 안 올랐다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많이 오르고 외곽까지 오르게 됐는데 어떤 트리거가 딱 하나 생긴다. 그러면 또 하락장에 훅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주택자분들은 그때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하락장에서 내가 팔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환금성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하락장 때도 못 팔면 갈아타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환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은 특히나 잘 안 팔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뭔가 아파트를 막 비교하고 있다.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락장 때 거래가 많았던 걸 선택하면 됩니다. 네. 네. 시세 흐름이 비슷했다면. 그게 결국에는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책에서는 동선의 질도 또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 동선의 질이 뭐죠? 지하철역부터 아파트 정문까지 가는데 네. 맥도날드가 있고 뭐 아. 버거킹이 있고 네. 올리브영이 있고 뭐 좋은 것들이 많다. 음. 그러면은 동선의 질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런데 네. 으슥한 빌라촌을 지나간다. 네네. 밤 되면 무서울 것 같다. 그리고 인도랑 차도랑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동선의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같은 300m라도 네네. 이게 결국 누적되면은 피로로 쌓이거든요. 이게 집값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언덕으로 그냥 지어진 경우가 많아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고 네네네. 또 인도차도 당연히 구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집값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내부가 언덕인 곳들은 앞동과 뒷동 차이의 시세가 꽤나 큽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직접 가봐야 되죠. 아, 정말 신기한 게 이 어떤 상권에 인접해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와 뭐 공원을 끼고 그 다음 아파트 단지가 뭐 지방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1,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오,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뭐 역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네, 어떤 상권을 이용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도 맞아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로 하나 건너냐 안 건너냐 이 차이도 되게 큽니다. 음.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뭐 작은 길을 건너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막 진짜 대로를 건너야 된다. 이래 버리면은 또 학부형들이 이 대로를 너무 위험한데. 느끼죠. 예, 그래서 요 학생들의 동선의 질도 중요해요. 근데 그 동선의 질이 결국 가격에 영향이 좀 있을 텐데 네. 이미 반영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 반영된 거를 감수해서라도 비싼 거 사는 게 맞나요? 그게 맞긴 하나.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단지가 있는데 너무 꼭대기 동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세는 어쨌든 앞동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환금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좋은데 환금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러면 뭐 황금성으로 가야 되나요? 투자 가치로 보는 게 맞죠. 투자 가치로? 네. 투자 가치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님, 그 우리가 현재 똘똘한 할채로 지금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유효한 거죠? 똘똘한 유효하죠. 할채. 네. 이거는 평생 유효할 겁니다. 평생.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뭐 더 특히나 이제 어떤 세금 규제 때문에 네. 똘똘한 할채로 지금 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똘똘한 할채를 딱 하나 고를 때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좀 고르면 뭐가 있을까요? 평균 시세보다 그래도 한 20-30%는 높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24평이 2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24평. 이게 똘똘한 한 채의 최소 기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갈아타기를 해나가야 이게 상승장 때 더 많이 오르고 반등장 때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한 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추가할지 아니면 더 상급지로 갈지 여기서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네. 24평이 20억 하는 데가 지금 머릿속에 쫙 그려보면 네. 그 몇 개 이런 지역구가 좀 눈에 띄는데 네. 그죠? 그런 데 정도까지는 가야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거겠군요. 뭐 마포 신축, 뭐 옥수동 신축, 흑석동 신축, 강동 신축, 뭐 과천 신축, 뭐 이런 그런 주요 지역들의 20평대 네네. 여기까지는 하나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 본다. 네. 그 정도는 해야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주택에서 계속 갈아타기 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래야지 조금 가격도 상승장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작가님, 결국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결국에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작가님 항상 말씀하실 때, 상담하실 때 보면 매물별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고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보러 들어갔는데 같은 동인데 저층인데 9억이고 고층인데 10억입니다. 네. 이러면은 10%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층은 9억 5천인데 중고층이 9억 7천이다. 그러면은 중고층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고층은 10억인데 저층이 8억이다. 그럼 저층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 기준도 필요하고 저층은 몇 층까지가 저층이에요? 보통 4층까지를 4층? 저층이라고 1, 네. 2, 3, 네. 4층까지. 5층부터는 그래도 중고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층 중에서도 필로티가 있는 2층이 있거든요. 여긴 또 괜찮습니다. 이게 3층 높이에다가 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자녀 있는 세대들은 또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비교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조망이 탁 트인 조망이 있고 막힌 조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세 차이가 예를 들어서 막 10% 넘게 난다. 그러면 그냥 막힌 조망 선택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이런 촘촘한 매물 비교가 중요하고,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동하고 뒷동하고 예를 들어서 걸어서 뭐 한 10분 걸린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동과 뒷동 차이도 이 몇 퍼센트가 나는지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쭉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가 필요하죠. 동, 층, 향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10% 넘어가는 건 좀 너무 과도하고 네. 실거래가 대비 약간 조금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만약에 단지별 비교는 어때요? 단지별 비교 중요한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비슷하게 흘러왔다면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흘러왔는데 얘가 최근에 튀었다. 그럼 또 따라갑니다. 오히려 그럼 못 오른 게 더 그거 가성비일 수 있어요. 비슷한 지역에서도 지금 호가가 차이가 난다면은 좀 저렴한 걸 사는 게 맞죠. 지난 가격의 흐름, 실거래가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같은 지역에 비슷한 세대수에 뭐 비슷한 연식에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1억 차이가 나면 미래에도 1억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은 똑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장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생각하시거든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포에서 보면은 뭐 마포라면 푸르지오가 있고 그 옆에 공덕자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5천 차이, 2억 차이 난다. 그럼 미래에도 똑같은 차이 나요. 네, 그래서 둘 중에 괜찮은 매물을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매물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뭐 조건이 완벽한 집이라는 건 없잖아요. 진짜 그런 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하게 골라야 되는 거,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거, 이거는 꼭 내가 꼭 지켜야 될,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될 조건, 이런 게 좀 있나요?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취향. 완벽한 집은 한 100억 정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완벽한 집은 없어요. 네네. 보러 갔는데 여긴 언덕이 좀 있고, 보러 갔는데 역주변이 좀 그렇고, 보러 갔는데 연식이 좀 아쉽고, 뭐 방 개수가 하나 부족하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두 개 정도는 포기해야 내 예산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완벽한 집을 찾으려고 하지만 네. 사실 없죠. 그래서 이 완벽한 그거를 찾다가는 결국엔 다 놓쳐요. 눈만 높아지고 거기는 한두 개 정도는 해야 괜찮은 매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평수 한번 얘기해 보면 그 평형별로 국민 평수 뭐 30평대 이게 국민 평수였다면 지금은 이제 20평대가 주력인 것 같고 오히려 초소형인 18평대가 부각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부 보면 오히려 대형 평수인 40, 50평대가 가성비도 되게 좋은 매물도 있고요. 맞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나요? 요즘에 네. 진짜 신기한 게 30평대랑 40평대랑 호가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러면 40평대 가성비죠. 그렇죠. 40평대 네.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지역마다 또 특징이 있는 게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5구제곱하고 84제곱까지만 보셔야 돼요. 여기서 40평대로 가게 되면 황금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씩 40평대도 거래가 잘 되는 지역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 교통에 특화되어 있다. 그런 곳들은 10평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 매우 좋은데 거기에 10평대가 이렇게 있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는 그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곳들도 10평대도 인기가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아졌고 2인 가구까지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은 한 18평까지도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네, 여기도 지금 좀 뜨겁죠. 대형 단지에 세대수가 많은 곳에 뭐 18평대 네. 이런 데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평당가만 보면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평당가가 오버슈팅 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 평수에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전철역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신도림역이다 입지 좋잖아요. 아니면 뭐 강남역이다. 이런 굉장히 입지 좋은 곳에 뭐 10평대 혹은 뭐 20평대 오피스텔은 좀 어떤가요? 오피스텔 안 되죠. 너무 단호하신데. 네, 안 되나요? 오피스텔은 네, 안 됩니다. 안 오른다 무조건. 네, 안 올라요. 아. 거기는 점점 감가상각됩니다. 음.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네, 하실 거면은 진짜 나는 은퇴를 해서 월세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사서 월세를 받아도 되지만 내가 거기에 실거주 목적이다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그 굉장히 좋은 역세권의 뭐 고품격의 어떤 주상복합들 있잖아요. 고가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주상복합 이런 건 좀 어때요? 거기에 어떤 학군과 상징성 뭐 이런 게 결합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 주상복합들. 예를 들어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목동의 하이페리온이나 트라펠리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있는 그런 곳들은 실제로 가보면 뭐 사무실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고가의 주상복합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은 반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파트가 낫다. 아파트도 그러면 평형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냥 20평대 고르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하다. 사실은 20평대는 좀 좁은 맛이 좀 살다 보면 좀 그렇죠. 좁아요. 그래서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30평대로 갈아타기 하거든요. 음. 그래서 30평대로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약간 자금이 부족하다면 20평대도 보는 게 좋은데 요즘에 호가 자체가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따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20평대 보고 있어요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0평대, 20평대 다 같이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야 좋은 매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가격이 저렴한 게 또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뭐 여전히 뭐 하락장이 기회다. 하락장 때 잘 좋은 매물을 사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고 혹시나 하락장이 오면 갈아타게 하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은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안 와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몇 번 안 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하락장이 당장 내일 온다라고 하면은 2024년 시세로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2025년 시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2024년 시세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게 공사비에 계속 태워지기 때문에 과거 시세는 돌아가기 어렵죠. 그래서 너무 하락장만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주택자분 중에서 뭐 집값은 내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전히 그냥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에서 한 9억 사이에 있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연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만약에 왔다면 네. 내가 여러 번 살려고 했었던 그 시점보다 가격대가 정말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지금 이 시점은 야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시작된다고 하고 세금으로 더 큰 압박도 들어온다고 하니 네. 한 번 더 기다려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맞는가요? 그 아니면 그래도 2년 사면? 전에도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야 이제 전쟁한다는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고 뭐가 했는데 이 이유는 계속 생겨요. 그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전세가 돈 모은 돈 집주인한테 전세금 올려서 더 주지 말고 그냥 매수하는 게 그게 더 납니다. 지금 이 시점도 네, 저는 네. 그렇다고 봐요. 네. 네. 이게 하락장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내가 샀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고 안 샀는데 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샀는 게 오른 게 더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샀는데 떨어진 게 나아요. 왜냐면은 내가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시간을 끌진 않으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으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네. 이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좀 집을 샀을 때 네. 만약에 떨어지면 그 뭐 영레버리지 때문에 본인이 좀 타격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긴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근데 저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뭐 집을 뭐 여러 번 매수하면서 와,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늘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득이 오르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또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도한 신중함은 독이 된다. 그 글귀가 좀 와닿는데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생각만 많이 하다가 이상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은 그냥 정말 간결하게 딱딱딱 하고 실행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합니다. 근데 막 엑셀 데이터로 막 무슨 데이터베이스 막 정리하듯이 막 쫙 정리하고 뭐 숫자 몇 퍼센트 막 계산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못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엔 선택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점들이 계속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숫자만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소득 대비 뭐 그런 집값도 그렇고 뭐 여러 요인들을 내가 눈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가서 딱딱딱 보고 그냥 딱 결정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을 먹고 일단 매물별 비교를 하고 적당한 거를 일단 맞아요. 매수를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주는 뭐 이런 방법이다라고 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막상 매물을 딱 봤을 때 실거래가랑 호가랑 차이가 요즘엔 나면서 이제 호가가 조금 높은 경우, 야, 이 비싸도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비싸도 사야 될지 말지 기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정말 동이 좋고 층이 좋고 내부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좀 더 주셔도 돼요. 근데 진짜 아무 장점이 없는데 비싸다?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내부를 볼 필요가 없지만 구축 아파트는 내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모르는 하자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근데 봐서 내가 이게 상태가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려면 다른 집들도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좀 여러 개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평균 그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뭐 무주택자분들이야 어느 뭐 시점에서든지 계속 매물별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 내 집부터 팔고서 계약하고서 다른 집을 계약하는 게 맞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많지만 내 아파트가 진짜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다. 그러면 선계약 하셔도 됩니다. 아, 파는 거에 자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원래는 뭐 매도가 먼저긴 한데 그래도 진짜 너무 좋은 매물이 있다. 그럼 먼저 계약하는 게 맞아요. 요즘 뭐 서울의 거래량을 보니까 한 4, 5천 건 정도 많았을 때는 10,000건 정도 됐는데 이게 네. 바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어떤 규제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서울 쪽은 좀 줄었고 음. 근데 과거에 진짜 없었을 때는 막 2, 3천 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뭐 그냥 평균이라고 아, 봅니다. 나쁘지 않다. 네, 평균이라고 네. 보고 오히려 경기도 쪽은 거래량 되게 많아요. 네, 특히 특정 지역에 그래서 그런 곳들은 매물이 워낙 없어서 거래량이 적은 거지 시장이 얼어서 적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집주인이 안 팔아서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안 팔려서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개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집주인들이 안 팔아서 거래가 없는 시장. 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은 안 팔려서 거래가 없는 시장.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경기도만 좀 놓고 보면 경기도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작가님 동상이 있는 지역 이런 몇 군데 빼고는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이 흐름이 없는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음. 그러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한가요? 균형적인 개발은 그거는 쉽진 않은 게 일단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지하철을 막 촘촘하게 다 깔 수가 없잖아요. 이 서울은 어차피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촘촘하게 깔았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서울의 연장선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촘촘한 개발은 어렵다고 봐요. 도로가 잘 깔려 있는 경부 라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그런 동네라든지 네, 그런 동네 위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 분양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래야 완판이 되거든요. 내가 힘들게 지었는데 주변이 저렴해서 분양가를 높게 못 가져간다. 그러면은 또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 많거나 네. 교통이 좋은 이런 경기도 라인은 좀 한정적이고 그런 네. 데를 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럼 일단 뭐 우리가 사기 전 이야기만 했는데 자 이제는 한번 좀 시각 좀 바꿔서 집을 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는데요. 자 내 집 사고 나서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네. 대출을 받아서 줄어들기도 하지만 네네. 집을 딱 처음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잡다구리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 네. 이미 만족감이 드니까. 네. 평소에 보이던 그런 사치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동안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자산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는 뭔가 이제부터는 자산을 사야지 자꾸 감가되는 거는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마인드가 바뀌죠.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과 그리고 한 번 등기친 사람, 한 번 등기친 사람이 더 잘해요. 공부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등기가 진짜 큰 공부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게 이게 진짜 공부라. 그렇죠. 결국 등기 많이 쳐본 사람이 실력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요. 자 결국 또 부동산은 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좀 승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걸 가지고 오래 버티면 괜찮은데 이상한 걸 가지고 오래 버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내 자산이 최소 평균은 가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평균 이하의 것들을 계속 오래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만큼 오르는지 그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 지금 평균에 수렴하는지 이 정도는 봐야 오래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집을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약간 소외된 지역이나 그때 당시 하락장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집 괜히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집을 샀을 때 후회하시는 이런 분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이걸 골랐을까? 그냥 그때 조금 더 돈을 썼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받아서. 네. 왜냐면 그때는 1억 차였는데 지금 막 한 3, 4억 차이로 벌어졌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잘못 산 거. 내가 왜 그때 이걸 샀지? 팔아도 안 팔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안 좋은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눈이 트인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회복이 또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왜 이걸 이제 샀지? 네. 좀 그냥 먼저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세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 이 세 가지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고 어디가 진짜 입지 가치가 좋고 황금성이 좋고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드신 거죠? 네.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우리가 뭐 다양한 계층도 얘기했지만 지금 노년층, 은퇴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이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선택한 그 집이 아쉽게도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집이야. 네. 근데 이제 향후 소득은 없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집. 그런 집에선 그냥 거주하시고 그리고 은퇴가 다가온다면 사실은 2주택자가 유리합니다. 1주택에서는 내가 살고 그리고 1주택에서는 월세를 받아야 돼요. 네, 이런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산 축적보다는. 그래서 내가 연금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1주택만 있어도 되지만 연금이 그냥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1주택에선 살면서 나머지에서는 월세를 받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채를 세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그 다주택자 때문에 이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고가주택일 때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이 중저가는 주택이 2개 있어도 사실 별로 안 나옵니다. 아, 그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안 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월세 수익률은 더 높잖아요. 그렇죠. 월세 수익률은 더 높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월세를 받으려면은 신축이어야 됩니다. 네, 신축이어야 월세가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는 저렴한데 신축인 곳들이 수익률은 가장 좋습니다. 요거 기억하셨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 세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뭐 지금까지 기다린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좀 네. 구입을 해보는 게 낫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월세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월세를 못 하니까 결국에는 매매 수요로 네. 간 거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강벨트로 올라가고 있었던 요 흐름이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따라 붙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네. 매물별 비교를 통해서 조금 골라보는 것도 맞습니다. 나쁘진 않다.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좀 어려운데 이 책에서 결국 우리 작가님이 조금 하고 싶었던 정말 내 이것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 좀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 어려운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운전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또 맛집 찾아가는 것도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도 작가 생활을 40살에 시작했는데 대부분 작가 생활을 20살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20년 늦게 시작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요거를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결국 중요하군요. 네. 아우 작가님, 뭐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좀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고 가세요.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네. 갈아타기를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굉장히 바쁘신 송희구 작가님을 모시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내 집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